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정상회담은 끝났지만 대화와 협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남북정상회담 특집으로 꾸미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직접 그 정상회담 만찬에도 참석하셨던 분이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스튜디오에 모셔서 남북정상회담 그 현장의 분위기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2부 시간에는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 집중 인터뷰에서 만납니다. 이분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참 많다고 하는데 함께 들어보시고요.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도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이런저런 논란들 최민희 전 의원 또 장해찬 시사평론가와 함께 토론해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판문점 선언 많은 국민들이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바로 이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앞날이 좀 보일 것 같아서 오늘 초대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 만찬에도 직접 참석하셨던 분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옥류관 냉면 맛있던가요? 네, 역시 나는 한 10년 만에 딱 10년. 2008년에 5월 달에 가서 먹고는 그동안에 먹지를 못했으니까 10년 만에 먹는 아하. 만큼 역시 맛이 있고 옛날 생각이 났죠. 네, 네. 옥류관 냉면은 맛있어요. 저도 먹어보고 싶네요. 근데 그 옥류관 냉면은 사실은 그 평양김치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약간 물김치죠. 어허. 근데 그것은 안 왔더라고. 아, 그랬어요. 네, 그게 조금 아쉽네요. 아쉬운데 그래도 평양소역까지 가져온 건데. 네, 네. 그 테이블에 우리 정 장관님 옆에 뭐 북한 쪽 인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이번에 그 테이블 배치를 보니까 평소에 안면에 있는 사람들, 그 친한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바로 얘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짝을 맞춰놨대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회담 카운터 파트가 된 사람들끼리 앉히기도 하고, 네. 과거 남북 대화에서 자주 만났던 사람들하고 앉히기도 하고. 그럼 장관님 옆에 누가 앉았어요? 저는 내가 지금 장관급 회담할 때는 뭐 수행원 또는 보장성원, 그러니까 지원 인력이죠. 그쪽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사실 북한은 대표보다는 그 수행원이나 보장성원이라고 하는 그 지원 인력이 더 센 사람들이 많아요. 실세가. 네, 이제는 통전부의 제1부부장 사실상 모든 걸 총괄 결정하는 김영철 바로 아래 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맹경일이라고. 문장을 잘 쓰죠. 네. 보니까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뭐 오래간만입니다. 명함 경험할 일도 없고, 이거 뭐 진짜 오래간만이요. 이거 참 이렇게 여기서 보는구만 하는 식으로 말을 쉽게 놓을 수 있는. 자연스럽게 시작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짝을 맞춰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식사하는 도중에 계속 그 정상회담 평가도 같이 이야기하고. 그거는 안 했어요. 왜냐면 그건 아니고. 피차 선수들끼리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데 내가 떠볼 그럴 처지도 아니고 해봐야 그 뭐 나올 얘기가 뻔하고 그 사람도 굉장히 말을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하고 다릅니다. 네, 네. 또 그게 또 어디 언론에다 나가고 나면은 엄청난 파장도 있고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일수록 그런 얘기는 안 묻는 거예요. 그냥 뭐 만찬도 일종의 행사식으로 쭉 진행이 됐으니까 같이 그걸 쭉 지켜보고 그냥 그렇죠. 그런 분위기였군요. 그리고 옛날 얘기하고 공연 보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헤드 테이블의 이제 움직임을
봤는데 예. 그 뭐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첫 시작부터 상당히 융통성 있게 약간 또 유머러스한 말까지 했죠. 네, 네. 멀리서 냉면 가져오. 멀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멀다고 그러면 평한 말이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 좀 여유를 보는 건데 상당히 순발력이 있는 그런 거고 그 만찬장에서도 회담장에서 뭐 그런 거야 이제 텔레비로 봤을 뿐이고 만찬장에서도 보니까 나이에 걸맞지 않다고 할 정도로 능수능란하게 네. 되게 거기 가서 이제 한 잔 뭐 권하는 사람들이 다 나이로 봐서는 아버지 뻘들이거든요. 예, 예, 네? 예. 84년생이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뭐 자리가 역시 사람을 만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아주 네. 딱 그저 덕에 그러고 그런데 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 선언문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 아주 뭐 통 큰 그런 그 결정을 해가지고 예, 예. 합의를 한 걸 보면 뭔가 좀 이번에는 비핵화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도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그 최종적인 그 비핵화의 뭐 일정이라든지 시간 같은 것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나오겠죠? 결정을 하겠지만 예. 그 정도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 보면은 미국으로부터 좀 사인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뭐 장관님은 지난 이제 김일성 집권 시절부터 북한 쪽과 접촉을 계속 해오시고 지금 이제 김정일 거쳐 김정은까지 수도 없이 직접 접촉도 하시고 다녀도 오시고 뭐 옆에서 지켜보고 평가도 하시고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이건 좀 다르구나. 뭐 이런 게 뭐가 가장 다릅니까? 우선 뭐 말은 100마디를 해도 그 나중에 그런 기억이 없다면 끝나는 거지만 예. 문서로 이제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북한의 뭐 비핵화 의지를 뭐 믿을 수 있냐는 식으로 뭐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 입에서 비핵화라는 단어가 안 나왔는데 무슨 놈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그러냐는 식으로 비아냥 그런 사람도 있지만 뭐 SNS에 뭐 쓴 거 보니까 그 부동산 거래 사례를 들면서 부동산 내가 팔 거야 집 팔 거야 당신한테 라고 100번 얘기해봐야 싼 값에 팔 거야 라고 해봐야 소용없고 계약서가 계약서가 중요한 건데 예, 예. 지금 그러니까 그 계약서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이번에 판문점 선언이란 네, 말이죠. 네. 그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그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로 하였다. 그것이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편이고 그거는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한테 할 얘기를 미리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 와서 그러니까 판문점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선물을 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그 자체보다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예고이기 때문에 예고편.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서 뭐 반대급부로서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에 대한 입장을 정해가지고 5월 하순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나자는 얘기를 예. 지금 판문점 선언에서 한 거예요. 예, 예. 또 하나 그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그것도 또 연내라고 딱 금년내에 못 박았어요. 예. 휴전협정 그 체결 65주년이 되는 금년에 하자. 그렇죠. 벌써 그 할 바에는 7월 27일 종전 선언 그날 하자. 정전협정 서명 날짜에 선언하는 게 종전 선언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하는 아이디어도 나왔다고 그러지만 그러려면 이제 남북 미중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는 사실은 우리는 아니었었거든요. 예, 예, 예. 이 중국이 들어가고 우리는 이제 평화협정의 협상의 주체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북 미중이 같이 하는 것이 옳죠. 네. 그걸 판문점에서 한다면 제일 모양이 좋죠. 제일 좋죠. 이제 그런 어쨌건 장소나 이런 것은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네. 시간까지도. 네. 근데 그거를 그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협의하기로 하였다는 식의 이 합의문 같은 것은 예.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종전선은 그 자체는 사실은 입구에 평화협정으로 들어가기엔 입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그건 뭐 얼마든지 선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평화협정의 입구고 평화협정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그건 바로 북미 수교로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북미 수교로는 왜 해주는가?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겁니다. 그렇죠.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바꿔야만 돼야 돼요. 맞바꿔야죠. 그러니까 그 비핵화를 끌어내는 대가로 북미 수교를 해줘야 되는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의 일정을 가져와라. 그렇죠. 라고 요구한 것이다. 예. 당신이 요구하는 일정에 우리는 맞춰줄 수 있다. 뭐 국내 정치를 생각해서 2년 안에 끝나면 내가 그것도 해줄 수 있다는 정도로 과감하게 나가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북미 수교 평화협정 날짜가 나오면 그 이전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이건 거죠? 이전에가 아니라 그건 병행해서 동시 병행? 그럼요. 그러니까 먼저 한다는 얘기는 이제 선비핵화인데 네. 선비핵화부터 했다가 그 뒤에 반대급부를 받아내지 못하고 군사적인 체제 보장도 보장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마친 리비아의 가다피 선례를 북한이 너무나 잘하고 있고 예. 선비핵화 했다가 나중에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자초했던 그날 네. 그때 2011년 그러니까 선비핵화는 2003년 3월인가 했습니다. 미국 말만 믿고 예. 선비핵화 하면은 경제 지원도 해주고 뭐 수교도 해주고 다 해준다. 근데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보장 없이 그걸 했어요. 네. 그랬다가 결국 2011년 3월인가 그게 그때 결국 이 반군과 정부군이 그 투쟁하는데 평화 유지 차원에서 나토의 모자를 쓰고 미군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그때 바로 그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이 봐라. 지금 선비핵화의 그 선비핵화 하면은 수교도 해주고 경제 지원도 해준다는 미국의 약속. 그것만 믿고 했더니 군사적으로 이렇게 치지 않느냐. 네.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오늘 그 볼턴 보좌관은 역시 또 그 리비아식 해법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글쎄요. 근데 그게 장외 압박 전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담장 밖에서 상대방을 압박해가지고 회담장에서는 막상 그쪽에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네. 정의 그 전술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까지 보내서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와가지고 아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예. 볼턴 때문에 지금 선비핵화 쪽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은 모든 건 깨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책임이 김정은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트럼프한테 간다. 볼턴한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한테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는 거기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멸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하지는 않으라고 봐요. 볼턴은 참모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렇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거슬러 가보면 2005년 9.19 공동성명에는 더 구체적인 표현들이 있었어요.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그때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CVID를 그렇게 풀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때 그 딕 체이니가 네. 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핵 문제를 핵 문제 2차 북핵 위기가 터지니까 앞으로 이제 북핵 문제는 그 클린턴식으로 풀지는 않겠다. 네. 북한이 CVID 하지 않으면 일체 우리는 거기에 호응하지 않겠다. 내지는 북핵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 않고 압박을 계속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북한이 약속을 하는 대신 미국은 미북 수교, 일북 수교, 경제 지원, 정전체제, 평화체제의 전환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이튿날 BDA 그 제재를 시작하니까 북한이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그렇죠. 예. 북한이 이건 뭐 어저께 합의한 것을 이렇게 깨는 법이 어디느냐. 자,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김정은이 다르다. 트럼프도 다르다. 믿을 수 있나요? 그때는 북한의 핵 능력이 솔직히 말해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사거리가 13,000km가 되는 미사일을 개발을 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저희 동네에 지하 땅굴에 뭐 어디 핵무기가 몇 개 가지고 있어 본들 미국한테는 위협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한가하게 생각했죠. 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육자회담도 열리지도 않는 그 틈새 시간에 북한이 꾸준히 다음번 협상에 대비해서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을 고도한 끝에 예. 작년 11월 29일 날 13,000km짜리 ICBM 개발에 성공했단 말이죠. 예, 발사에. 예, 예. 그때부터 미국은 조금 속내로는 이거 간단치 않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더 이제 고도화되면은 실제로 위협이 될 수 있다. 위협이 될 수 있다. 예. 그렇다면은 위협이 되는 수준까지 돼버리면은 그때는 미국이 망신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이제 국제사로부터 무시당하고 북한한테 끌려당겼다는 얘기가 오히려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말로는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서 북한이 지금 대화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서도 대화로 나오는 곧 그 계기를 적극 활용해서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려고 네. 트럼프가 결심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사일이 사거리가 별것이 없었기 때문에 핵폭탄 몇 개 가지고 있어도 겁이 안 났는데 이제는 사거리가 예. 이렇게 10,000km, 12,000km, 13,000km가 나가면은 네. 이건 상대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더 고도화되기 전에 대화를 통해 풀어야 되겠다라고 전략을 짜는 거로 보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라는 그 잘못된 정책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고도화시켰다고 비난을 했던 것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네, 네. 자기가 오바마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뭐라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북한이 해달라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고 차라리 북핵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면은 네. 트럼프는 미국 역사에 미국 외교사에서 크게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뭐 노벨 평화상 얘기까지 그러니까 나오고 이게 당연히 있습니다. 나오죠. 예. 그 평화협정 북미 수교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보세요? 아니,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이냐 하는 건데 사실 평화협정은 뭐 조항이 정전협정보다는 훨씬 조항이 적을 겁니다. 정전협정은 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말하자면 사고를 막아야 되는 그런 그 협정이기 때문에 전쟁을 잠시 중지하면서도 북한에서는 미군 쪽에서 유엔군 쪽에서 사고 안 치도록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 조항들이 많죠. 예. 또 미군 유엔군은 유엔사는 유엔사대로 북한의 사고 위험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조항이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죠. 근데 평화협정은 뭐 그 조문이 그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만드는 데는 사실 시간이 그렇죠. 안 시간 별로 안 걸립니다만 걸리죠. 문제는 비핵화와 함께 가야 되니까 북한의 비핵화의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핵화의 그 시간도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 일정을 언제까지 그 시간을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또 북한은 얼마든지 거기에 일정을 맞춰줄 용의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간다고 봅니다. 네. 폼페오가 지난 4월 초에 평양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틀림없이 만났을 거예요. 김영철만 만나고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거기까지 가가지고. 네. 그럼 거기서 김영철은 오히려 결정 못하는 과감한 결단 이거를 받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렇게 과감한 것도 아니지만은 표준 시간 바꾸는 거. 예. 3년 전에 뭐 요란하게 해가지고 우리보다 30분 늦게 시작해놓고 하루아침에 바꾸죠. 여기 와서 네. 보니까 뭐 좀 과한 표현을 썼대요. 그걸 보고 가슴이 아팠다. 30분의 시차가 나는 거 보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서는 5월 5일을 그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다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하는데 거기는 위에서 결정하면 그 밑에 따라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 CVID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곳까지 북한의 기존 핵무기뿐 아니라 핵시설까지를 해체하거나 뭐 하거나 하는 그런데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는 건 그게 이제 줄일 수 그동안에 있습니까? 이쪽에서 해줄 것을 빨리빨리 안 해주면서 그쪽 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북한도 계속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지켜보면서 거기에 맞춰가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그 늦어지는 것을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게 쉽지 않다. 기술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지만 지금 이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핵물질. 그렇죠. 플루토늄과 예, 우라늄. 예. 이거 깨끗이 폐기하겠다. 그럼 폐기하는 건 간단해요. 미국이 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핵시설 깨끗이 폐기하겠다. 그거 와서 봐라. 이번에 지금 핵시설의 일부인 시험장도 예. 쓸 수 있는 것을 폐기하겠다고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다 초청하겠다고 했죠. 갱도 2개는 멀쩡하다. 보여주겠다고 그랬죠. 어차피 못 쓰게 되는 것을 생색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다. 와서 봐라. 네. 핵시설. 영변에 있는 핵 무슨 재처리 시설이라든지 핵발전소라든지 이런 거 다 폐기하겠다. 와서 봐라. 폭파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핵무기. 핵무기도 핵물질처럼 들고 나가야 될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 핵무기를 폐기할 때 미국이 들고 나갔거든요. 경제 지원해주고 돈 주고 사갔죠. 쉽게 얘기해서. 그다음에 핵기술. 핵기술자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핵기술을 다시 그쪽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려면 핵물질 없애고 핵을 폐기하면은 다시 그걸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몇 년 걸리죠, 그거는. 몇 년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든지 또 그건 감시를 통해서 막을 수 있지만. 예. 확실하게 막는 것은 핵무기 폐기 후에 핵과학자들의 재취업이라든지 직업전환. 직업전환까지. 그것까지 예.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 네 가지를 한다 손 치더라도 시간이 그렇게 몇 년씩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자 그러면 할 수 있다. 2년 내에 끝내라 하면은 그건 한다니까. 네. 2년? 아니 글쎄 1년? 트럼프 대통령이 예. 2년 내에 끝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면 2년 내에 끝내고 싶으면 북미 수교도 평화협정도 2년 내에 끝내주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예, 예. 대선 캠페인에 그걸 써먹을 수 있는 시간에 맞춰줄 수 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아닌 2년 이내에 이 모든 것이 완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능력의 현 단계에서 현 수준의 핵 능력을 볼 때 기술적으로 3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빨리 해주겠는가 하는 단서를 붙이면서 기술적으로 3년이면 할 수 있지라는 게 기술자들이 얘기를 하고 네. 윌리엄 페리 장관이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그건 기술자들 얘기고 정치적 결단으로 2년 내 끝내 하면은 더 줄일 수 그런 있다. 거죠. 좋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한까지 오늘 말씀 듣게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세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시사자키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와의 인터뷰 준비하겠습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를 모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비판합니다만 같은 보수이지만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조금 다르죠. 유승민 공동대표께 직접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우선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총평을 하신다면? 그 선언문에 있는 세 쪽짜리 선언문에 있는 내용대로 앞으로 핵 문제나 남북 관계나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바랍니다. 이 모든 게 핵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3월 초에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뵀을 때도 이번 정상회담은 유일한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다. 북한이 진짜 이 핵 보유국 행세를 하기 전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비핵화, 핵무기 폐기 여기에 꼭 좀 집중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 또 그 선언문에 비록 끝에 이렇게 몇 줄 걸쳤지만 이 완전한 비핵화 이걸 공동의 목표로 이렇게 문서로 명시적으로 문서에 드러난 거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 비핵화라는 게 이게 2005년에 9.19 공동성명에서도 이보다 더 자세하게 약속했었고 그 훨씬 이전에 92년에 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거기도 이보다 더 자세하게 약속했었습니다. 북한이 여러 번 약속하고 안 지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끝이 전혀 아니고 이게 이제 겨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낙관도 비관도 할 이유가 없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 대통령, 우리 정부 또 북한의 김정은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예. 이 제일 중요한 이 3자가 이 비핵화라는 거를 정말 어떻게 실천을 할 거냐, 행동으로 핵무기를 없앨 거냐, 이게 앞으로 이제 길고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판문점 선언문을 뭐 일부러 뭐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 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들떠가지고 이미 뭐가 다 해결된 것 같이 이제 시작이죠. 시작. 예, 그렇게 얘기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뭐 좀 굉장히 제가 오늘 그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경제학자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우리 정부 사람들이 이 민족 문제, 통일 문제, 평화 이런 데 대한 뜨거운 가슴 그걸 갖고 있는 거는 그건 좋다. 근데 제발 좀 차가운 머리도 같이 갖고 있으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야죠.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아까 언급하신 92년 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2005년 9.19 공동성명, 두 번 다 지금보다 더 명시적인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때는 딱 남북한만이 그걸 합의해서 만들어낸 문서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미국도 다 참여하고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남북 정상 간 합의에 완전한 비핵화가 들어가고 곧 미국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는 점, 이것까지 고려하면 과거 어느 때보다 괜찮은 출발 아닌가요? 그 점은? 저는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누구보다도 뭐 진정성 있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주고 있고요. 다만 말씀 중에 이제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이 한 거죠. 2005년은 육자회담에서 했기 때문에 육자가 한 거니까. 그렇지만 육자회담에서 할 때도 그때도 육자회담이 뭐 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기구 뭐 이렇게 프레임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수많은 약속과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는 쏘가 왔으니까 자유한국당 같이 저렇게 막 처음부터 반대하는 게 저도 일면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이번이 지금 북한 스스로 핵무력을 완성했다. 핵은 뭐 핵탄두를 지금 수십 개 갖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미사일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합쳐서 뭐 1000발 이상 갖고 있고 이 실전 배치가 다 됐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북한을 상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문서에 명기를 했고 또 이제 미북 정상회담이 곧 열리면 그 트럼프 김정은의 이 정상회담이 결국 구체적인 이 시한을 어떻게 정하고 핵무기 어떻게 처리할 거고 검증과 사찰을 어떻게 할 거고 이게 이제 미북 정상회담에서 확실하게 정해지면 저는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좋은 출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아까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나오셨고 제가 정세현 전 장관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과거와 이번이 정말 뭔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다르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유 대표께서는 좀 다르다고 느껴지세요? 아직도 못 믿겠다고 느껴지세요? 저는 제일 다른 거는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북한이 다르다. 왜 다르냐? 일단 뭐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바뀌었고 또 핵무력을 이 사람들은 완성을 했다. 완성 선언을 했고. 그래서 상황이 많이 다르고 이 사람들은 과거보다 북한이 협상력이 훨씬 높아졌다. 왜? 손에 핵무기 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완전히 달라졌다. 왜 미국이 달라졌냐 하면 우리가 클린턴, 부시, 오바마가 각각 8년씩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새 전임 대통령이 24년을 했는데 이 24년은 그냥 북한 핵 문제를 뭐 맨날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쪽 이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문제에 오히려 더 관심을 기울이고 북한 핵 문제는 그냥 방치를 하고 뭐 전략적 인내 이런 표현을 썼지만 사실 방치를 한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제 워싱턴까지 다다르는 ICBM까지 개발하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는 발등에 불이 돼버리고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뭐 워낙 럭비공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작년에 얼마나 뭐 군사적 옵션을 선제 타격을 하느냐
뭐 분노와 화염이다. 온갖 험한 말들이 오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더 강하다. 또 김정은도 협상이 굉장히 높아졌다. 예, 예. 이런 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네. 뭐 그게 뭐 운전석에 앉았던 중재자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대한민국이 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이 문제를 이번에는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해보자.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뭐 100% 동의하고 저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하기를 네. 바라는 입장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여주신 예. 그 상황인식 예. 북한이 다르다, 예. 미국이 다르다. 예. 정세현 전 장관하고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 그 어느 때보다 과거 예. 어느 때보다 이번엔 정말로 완전한 비핵화와 예. 평화협정 북미 수교로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과거보다 이게 이제 뭐 외교 관계, 국제 관계 이런 문제도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해결하는 네. 일이니까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진짜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 진짜 폐기할 그런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네. 아니면 미국하고 적당히 왜냐하면 미국은 4년제 대통령이고 우리는 5년제 대통령이고 거긴 종신 그쪽은 종신이니까 예, 예. 적당히 시간을 벌면서 지금 제재 대북 제재 완화하고 핵무기도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핵탄두를 몇 개 가진지 모르니까 네, 네. 그중에 뭐 절반만 버리고 이거 다 우리 버렸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이 속임수를 혹시 쓰는 거냐. 그래 그게 이제 지금 앞으로는 매 시간별 매 단계별 검증과 사찰, 행동, 실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니까 예. 이게 말이나 선언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미국 대통령 또 북한 김정은 이 회담의 내용을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제 안개가 좀 그칠 거 아니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안개가 그칠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예, 뭐 차 운전하는데 앞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좋습니다. 예. 조심해서 가자 이런 뜻이죠. 그래도 아무튼 그 경과 과정상으로 볼 때는 폼페이오 장관 내정자가 이미 평양을 가서 그렇습니다. 사전에 얘기를 다 하고 예. 그 후에 김정은이 이제 와서 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남북 회담을. 예. 거기서 이런 표현들까지 등장했다는 예. 것은 이미 미국과도 모종의 어떤 약속? 거기에 이제 저는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탄두와 미사일 우리를 겨냥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이거를 없애는 게 우리는 제일 큰 목표인데 예, 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미국 뭐 맨날 아메리카 퍼스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입장에서는 ICBM이 일본이다.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 이거 예. 제거하는 게 일단 큰 목적이고 예. 또 북한에서 생산된 핵무기, 핵물질, 핵기술 이거를 다른 어떤 테러 조직이나 이런데 이전이 안 되도록 하는 그렇죠. 핵 확산의 방지 예,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 두 가지는 사실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예, 건데요. 예. 근데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기를 바라고 예. 미국은 일단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핵무기, 미사일, 운반 수단이죠. 그다음에 핵 확산, 핵 이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서 ICBM 개발 중단하고 또 핵물질 이전 절대 안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일단 동결 정도 해가지고 합의를 해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은 갖고 있는 완성된 핵무기는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네. 그거는 우리 안보에는 좋은 합의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중요한 거죠. 예, 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대화를 해서 동맹이니까 한국과 미국이 같은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 그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미북 정상회담에서 확실히 다뤄달라. 네. 그래서 평소에 요구해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네. CBID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핵폐기. 그거 확실히 해주고 그거 할 때까지는 제재 함부로 풀지 말자. 이 정도가 한미가 충분히 대화가 되고 네. 조율이 돼 있으면 네. 그러면 저는 미북 정상회담에 좀 기대할 게 있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네. 아직은 거기에 대한 판단도 거기에 대한 판단도 유보적이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를
하신 분이라서.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고 나면 그 회담 자체는 실패했다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성공했다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 내용, 다만 그 성공의 내용이 우리 대한민국 운명에 긍정적인 그런 성공이 돼야 되겠죠. 거기서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기존 핵무기의 동결 정도로 합의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에 핵 동결 이게 이 터널의 입구고 완전한 비핵화가 출구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단계적으로 하면 그거는 북한이 원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빅뱅식 일괄 타격을 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번 기회에 한 6개월 내지 1년의 기간 안에 정말 빅뱅식 일괄 타결을 하고 그 대신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경제 지원이나 체제 보장이나 이런 걸 해주면 그러면 진짜 이 비핵화 달성할 수 있겠죠. 우리 판문점 선언문에서 유승민 대표가 뭐 당에서도 발언하시고 한 내용들이 순서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거는 비핵화 다음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럼 그 비핵화가 끝난 후에 평화협정입니까? 아니면 동시 진행입니까? 그거 어느 정도 동시 진행은 되고 있겠지만 판문점 선언문을 보시면 올해 안에 금년 안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이래 돼 있고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는 언제 하는지 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만남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뭐 6개월, 1년, 2년 안에 한다. 이렇게 시한과 방법과 검증 사찰 이런 게 나오면 합의되면 저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그게 1, 2년 차이로 그렇게 서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유엔군 사령부 없어지고요.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에 있는 유엔사 후반기지 그거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지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일본 본토 그건 왜 없어져야 됩니까? 그게 유엔 사령부의 후반기지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사령부가 없어지니까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이런 데 있는 유엔사, UNC 리어라고 그러는데요. 유엔사 후반기지 거기에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곧장 증원될 병력들이 거기에 잔뜩 있습니다. 물자와 이런 게. 그것까지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왜? 정전이 됐고 평화협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국가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아니 어느 정도 이 핵 문제 해결되는 거 보고 해도 늦지 않은데 판문점 선언문에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한다. 이게 저는 제가 늘 안보에 이렇게 신경을 써온 사람으로서 그냥 딱 목에 딱 걸리더라고요. 걱정된다. 저거 왜 그렇게 저거부터 할 일이냐.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하겠죠.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 날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을 하고 비핵화 완성과 함께 평화협정 및 북미 수교를 체결한다. 뭐 이런 식의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식의 선언이라면 정책 선언이라면 이미 저는 지난 금요일 날 판문점에서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뭐 전쟁 없는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 번 나왔으니까. 군사적이고 안보적인 실질적인 변화. 이거는 비핵화의 변화와 최소한 보조를 같이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죠. 그 순서 문제 그리고 핵 동결 이 두 가지가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잘 되길 희망한다. 잘 되길 바라고요.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진짜 제대로 해결하면 저희들이 무슨 뭐 보수 정당이 진보 정당이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떠나서 아니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진짜 영웅이 돼 역사 영웅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 계속 쏟고 막 너무 들떠가지고 일을 그르치면 그럼 또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굉장히 그때마다 정확하게 지적하는 게 저희 야당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는 이번 합의를 김정은과 주사파 간의 합의다. 이 정도로 비판하시던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런 그분의 그런 비판 이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 사안의 중요성 이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든 누가 정권을 잡든 핵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같이 들려서 좀 크게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 비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준은 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오늘 통일부 장관을 국회에서 만나고 왔는데요. 통일부 장관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그 법이 21조에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나 또 국민의 세금을 부담하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당장 있냐. 이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얼마나 재정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지 또 법률적인 문제 같은 게 있나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아직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엔 제재 국면이라서 돈을 함부로 재정을 쓸 수도 없는 쓸 수도 없고요. 하죠? 예, 그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남북관계 개선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뭐 경의선을 예? 하고 뭐 도로를 보수하고 동해선을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돈 드는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또 미국 등 각 국가의 대북 제재 결의에 다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 일의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투자나 지원 사업 하는 거 이런 것 전부 다 일의 순서가 비핵화 다음에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일의 순서를 거꾸로 하면 괜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부 국민들한테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분명히 해나가자 이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정상회담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시간 많지 않습니다만은 지방선거가 코앞이라서 걱정 많으시죠? 솔직히. 걱정 많습니다. 지금 뭐 물론 여론조사라는 게 뭐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현재의 조사 결과를 보면 바른미래당이 광역단체장을 한 명도 배출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하지만 국회에서 30석을 가진 정당 제3당으로서 최대한 많은 후보를 내고 우리 후보들이 당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게 선거고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6월 13일 날 지방선거 그날 이렇게 국민들께서 직접 투표하신 표의 수로 나타나는 지지도 그거는 지금 여론조사에 발표된 지지도하고는 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이 사전에 뭐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저희들은 하여튼 좋은 후보 내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후보를 지지를 호소드려야 되는 거고요. 특히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 딱 3자 구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참 쉽지 않은 선거인데 안 후보께서도 열심히 하시고 뭐 저희 당에서도 적극 일단 돕고 선거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국민들께서 결정하시는 거니까요. 그 손학규 전 국민의당 상임고문한테 당 선대위원장 또 안철수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 그 해달라고 요청하셨다면서요? 네, 오늘 점심 때 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저희 박주선 공동대표와 같이 가서 우리 그 바른미래당의 선거대책위원장 꼭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 뭐 손학규 전 대표님도 좀 생각해 보겠다 그러시는데 저는 뭐 긍정적인 그런 기대를 안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 바른정당 만들고 또 상당수 의원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랬습니다. 다시 또 이제 국민의당과 합치고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당 지지도 면에서 그 의미 있는 어떤 성장이 안 보여요. 맞습니다. 그 핵심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바른정당 시절에 개혁보수 정당을 제대로 만들겠다 이랬고 국민의당 나름대로 또 이 중도를 지향하는 정당이었는데 이 통합을 하면서 양당의 기존 지지자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숫자를 보면 합쳐 지지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지지율이 과거 바른정당 시절의 지지도 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저희들이 뭐 많이 뭐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나 안철수 후보나 또 우리 당의 의원들이 뭐 그 책임을 충분히 느끼고요. 저희들이 아마 저 당은 뭐가 다르냐, 자유한국당하고 뭐가 다르고 또 더불어민주당하고 뭐가 다르냐, 그거를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게 제일 큰 이유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아무리 그런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더라도 꾸준히 일관되게 노력할 때 나중에 값진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뭐 이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진지하게 네. 노력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답변 말씀 도중에 들어가 있는 게 앞으로 이제 해야 할 일이 바로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는 어떻게 다르고 더불어민주당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정체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책에서 철학에서 정치를 하는 이유에서 나타나는 건데 저는 개혁보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도 우리 바른미래당 내부에 약간의 이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더더욱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저는 바른미래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 가는 그 길을 가는 정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저희들이 의미가 있다면 자유한국당식의 저런 낡고 부패하고 무능한 보수를 진짜 제대로 된 개혁적인 보수로 바꾸어서 과거 보수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부패하고 무능하고 아주 낡은 방식으로 못했던 것을 정말 우리가 좀 바꿔보자. 그 안보 경제 같은 거는 무능했는데 잘하는 척 했는데 이거 제대로 좀 유능하게 해보고 그리고 복지나 노동이나 교육이나 의료나 주택이나 이런 민생의 문제는 이거는 과거 보수가 외면해 왔던 그런 좀 뭔가 좀 따뜻한 보수 이런 거 해보자. 또 우리 또 정의롭게 해보자. 알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모든 정책이나 노력이 모아진다면 그러면 저는 국민들께서 좀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표현이 좀 뭐하긴 합니다만 바른미래당의 주적은 자유한국당이에요? 주적이 자유한국당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자유한국당을 주적으로 삼는데 반대입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새로운 보수의 길을 제시했을 때 국민들께서 저희들을 지지해 주시면 그거 자체가 이렇게 보수의 어떤 교체가 변화가 되는 거고. 아니,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보수 행태를 비판하죠. 비판하지만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 하고 있는 그런 위험하고 불안하고 무책임한 운동권 진보의 길은 저희들이 절대 안 가니까 저희들이 굳이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주된 상대가 누구냐 상대방이 그러면 저희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민주당 정의당 쪽이고 그런데 보수 내부에서의 경쟁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은 자유한국당하고 누가 진짜 보수냐를 놓고 경쟁하는 그런 관계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런 경쟁의 결과가 이번 선거에 어떻게 나타날지 이번 선거 하나만으로 저는 물론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도 저희들은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뭐가 다른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치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 열심히 보여드리는 게 정치의 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였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역시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이 두 분의 토론으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혜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상회담 생중계된 장면들은 다 보셨죠? 네, 저 다시 하루 종일 지켜봤습니다. 가장 이렇게 좀 눈에 띈다? 기억에 남는다? 이런 장면은 어느 장면이었습니까? 최민희 전 의원. 저는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잠입 탈출 그 장면입니다. 한번 넘어갔다 오신 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와서 손잡고 악수를 했잖아요. 넘어왔는데 다시 넘어가자고 소근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감히 국가보안법을 어기시고 다시 넘어갔다가 손잡고 넘어오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게 저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 노란 선을 그러니까 2007년에 방북하실 때 노란 선 위를 걸어가셨잖아요. 권양숙 여사님과. 그러면서 조금 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노란색을 칠했었다고 하잖아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 자격으로 내가 넘어가지만 이게 언젠가는 모두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선이 될 것이다. 이런 요지의 말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의 잠입 탈출 장면이 그리고 또 셀프 복귀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잠입 탈출 그거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한대요. 한국당에서요? 아니면 보수단체에서? 어떤 분들이. 왜 그러실까 정말. 장해찬 씨는 어느 장면이 제일? 저는 역시나 이 새소리와 산들바람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도보다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도보다리에서 44분 정도 밀담을 나눴잖아요. 기자들과 경호원까지 다 물리고 당초에는 이 도보다리 산책 자체를 우리 측에서 제안했는데 북한에서는 경호상의 문제로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담을 하루 앞두고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산책을 하겠다. 그리고 생중계까지도 다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산책도 가능했고 또 이 40여 분간 내용은 매우 궁금하지만 두 정상의 어떤 밀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뭐 녹음된 내용 살짝 유출된 걸 들어보면은 뭐 기자들이 많이 왔다는 내용도 좀 섞여 있었고 뭐 발전소 문제를 협의했다는 뭐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오늘 청와대가 발전소 문제 협의는 없었다. 네, 그건 구두로 안 하고 이제 파일로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 내용의 진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두 정상이 정말 마음을 터놓고 물 한 잔 놔둬놓고 거기서 40분 넘게 대화하는 모습에서 저는 사실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게 이 정상회담을 봐야지 했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희망의 어떤 씨앗을 저조차도 거기서 봤기 때문에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네. 뭐 오늘 이 남북 정상회담 특집으로 계속 꾸며서 정세현 전 장관 또 유승민 공동대표 다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나 뭐 의미 뭐 얘기를 쭉 듣고 있는데 저 숨어서 들었어요. 두 분도 한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사실 들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대부분을 유승민 대표가 많이 해서 뭐 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저는 우선 달라진 환경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전에 어떤 회담과는 다르게 좋은 출발선상에 서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상당한 강경파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다녀온 뒤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다는 쪽에 발언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당초 예상보다 이 미북 정상회담 일정을 3, 4주 내로 앞당길 뭐 발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신호들이 있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제가 먼저 토론을 위해서 좀 지적을 하자면 우리가 뭐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처럼 지금 이제 막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정말 발목 잡게 하면서 재뿌리는 것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빠르게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예를 들면 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이런 부분 앞에서도 설명해 줬지만 유엔사 해체될 경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후폭풍이라던가 뭐 지금 군축 관련해서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 서해 평화 어로를 만들자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선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내용이지만 실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야 되고 평화 선언이나 어떤 종전 선언이 실제로는 우리의 어떤 평화 천천히 진척되어 가는 거잖아요. 이것에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정부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또 아쉬웠던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변화된 태도를 보여주면서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본인 스스로는 그게 핵을 드디어 완성했다는 자신감의 발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 탈북자들이 지금 계속 말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 절대 미화될 대상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북한에서 인권을 짓밟고 죽이고 있는 독재자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를 미화하는 분위기를 가는 것이 아닌가. 또 정치권에서도 민주당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 방명록 역사 이거를 뭐 혼재해서 썼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균형 감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찬양하는 포스팅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면서 막 미화하고 찬양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오히려 정치권이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북한 체제 자체가 3대 세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체제고 또 수용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딱 하나 김일성, 김정일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은 전범이에요. 6.25는 남침이고요. 그 민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만약에 김정일이 이런 화해의 무드를 만들고 싶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깊숙이 우리에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어쨌든 그 김일성, 김정일의 자손이지만 본인이 직접적인 6.25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84년생이니까요. 네, 예,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적대의식을 갖는다는 내용,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일성, 김정일은 사회주의 사상에 충실하게 교육받고 그 틀로 남북한 문제를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6.25도 민족해방 전쟁으로 일으키고 실패한 전쟁이죠. 예. 그런데 그 틀이 기본적으로 학습되어 있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성장 과정이 아버지와 다릅니다. 항일투쟁을 한 경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스위스에서 공부했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대 세습이기 때문에 똑같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다를 수 있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리버럴한 면도 있을 수 있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도 지금 젊은 층과 9세대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저만 해도 이제 아기 때는 가난했거든요. 예, 그런데 가난을 다르게 경험한 세대일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은 6.25 이후 피폐된 북한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피눈물 나는 그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고 그가 불굴의 의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강팍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김정은은 그런 것도 덜하고 경제에 대한 인식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먹고 사는 거의 중요성을 혜택으로 이해할 것 같아요. 요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참 저는 보수 진영에서 두 가지 모순된 지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이요? 하나는 이번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이 별 의미가 없다. 뭐 옛날이랑 똑같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예를 들면 정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나 이런 게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않느냐. 이게 좀 모순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 의미 없다는 것은 그냥 폄훼로 받아들여서 삭제하고요. 이 지나치게 빨리 가고 있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속도 조절을 잘하시지 않을까 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네, 그런 거죠? 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동의하시는 바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큰 틀의 합의와 동의. 이제 아까 요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유승민 대표께서 이게 국회 비준을 왜 빨리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급하지 않다. 예, 급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큰 틀의 합의와 동의, 이 부분에 대한 큰 틀의 비준을 해줘야 앞으로 힘이 실려서 구체적인 그 프로세스를 밟아나가는 과정에서 디테일에 힘이 실리고 또 그 디테일은 예산 문제가 부수될 때 있잖아요. 예, 예. 그럴 때 다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큰 틀의 국회 비준을 받고 이후에도 촘촘하고 세심하게 국회 비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하는 일이 될 것 같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진짜 유승민 대표께 여기 뛰어들어와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장해찬 씨 생각은 어떠세요? 비준 문제. 제가 유승민 대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장해찬 씨 생각. 네. 저는 비준 지금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냐는 입장에서는 아까 유승민 대표나 보수당의 다른 분들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 비준을 해서 힘이 실린다고 했는데 지난 두 번의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국회 비준을 따로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갔지만 구체적인 우리가 예를 들면 경협이나 이런 것들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진전을 지켜본 다음에야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유엔 제재 때문에. 네, 유엔 국제 제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차원에서의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비준을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예를 들면 서해 평화 수역 만드는 문제라던가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 때 뭐 전방 초소들을 뒤로 뭉치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반론이 오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야당이 반론을 제기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다 비준해준 거기 때문에 뭐 그때 가서 다시 세세하게 비준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은 또 지금 야당들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주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 자체가 야당에서 주장하기에는 정부가 뭐 여당이 또 특검도 수용하지 않고 있고 이런 문제로 공전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비준 문제를 꺼내기보다는 지금 국회에서 비준 안 한다 해서 판문점 선언의 의미가 뭐 낡아지거나 무의미화 될 거라고는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국민 여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국회 공전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준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없다. 이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의 비준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것마저도 너무 이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좀 서두르는 게 아닌가. 회담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하고 오셨으니 좀 여유롭게 국내의 다른 이야기도 듣고 신중하게 지켜보면 될 것이고 정말 비준이 필요하고 야당 동의가 필요했다면 왜 그 만찬에 정말 야당 뭐 자유한국당은 안 부른다 치더라도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좀 다른 의미니까요.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도 비판했더라고요. 야당 아무도 안 부른 건 좀 너무했다고. 좀 정말 그렇게 협상하고 비준 받고 동의 끌어낼 의지가 있었으면 그 자리에 야당 의원들도 좀 불러서 화기애애한 협치하는 분위기 연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따로 좀 짚고 지금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최민희 전 의원이 조금 애매하게 표현하신 큰 틀의 합의에 대한 비준과 네. 세세하고 촘촘한 비준이 구별될 수 있다고 하신 게 네. 정확하지가 않네요. 그게 어떤 거죠? 네, 그게 지금 판문점 선언문 자체가 세 쪽이 되고 내용이 많아요. 그 전체를 놓고 비준을 받는 거 아닌가요? 본래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국회 비준 없이 그냥 북미 간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북한의 비핵화 진행 과정을 보면서 그냥 해나가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거는 비준 안 받았는데 사실상 그냥 진행을 해라 이런 걸로 들리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도 비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선언적으로 발표한 내용들 있잖아요. 서해 평화수역까지. 그게 이미 북한이 많은 걸 양보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NLL을 인정조차 안 했잖아요. 원래 입장이 그랬죠. 예, 그런데 이번엔 NLL을 인정하고 그냥 어느 수준의 인정인지 모르지만 NLL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서해 평화수역으로 가는 게 동의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북한이 안 받으리라고 비판했던 많은 것들이 그냥 생략되고 받아들여지고 넘어간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보시면 이게 비준을 안 할 만한 내용들은 별로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건 논의하고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비준을 해주면 해주는 거고 앞으로 구체적인 과정은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게 예를 들면 유엔이 제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신경제 구상과 관련하여 뭐 하나라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못하죠. 그런데 큰 틀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를 해서 힘을 실어 달라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자꾸 오해를 하셔서 그런데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 국회 비준 안 받고요. 그냥 쭉쭉쭉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비준을 받는 건 국회에 논의하고 국회에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그거를 왜 그렇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이번 회담은 정말 어쨌든 준비 잘해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한쪽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기 때문에 아쉽다 하지만 그건 사실 처음부터 북미회담에서 결판이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걸 잘했다고 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국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비준을 하느냐. 저는 이전 개헌안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절대로 통과되지 않을 것을 알고 일 안 하는 국회, 야당 심판, 국회 심판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정략적인, 정무적인 정말 한 수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시간 없어서 그런 건 빼야 돼요. 왜냐하면 그럼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해야 돼요. 그냥 언급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예. 이 비준 자체도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사가 있었다면 훨씬 더 만찬 초대부터 시작해서 전향적인 조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찬 초대는 어떻게 없이 한다는 게 그게 저는 잘 모르죠. 모르는데 해명한 걸 보니 미국에서도 여당과 관련된 누군가가 와서 이게 양국이 같이 북한에서도 그래서 양국이 같이 레벨을 맞춰야 된대요. 그거를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거기 야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죠. 그러니까 어떤 자격의 사람이 왔는데 거기에 안 맞추고 우리만 야당까지 다 부르면 그것이 뭔가 양국 간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그냥 읽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는 북한의 그 정치 체제의 다른 거를 좀 이해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야당 대표도 같이 만찬에 초대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게 좋았을 것 그렇게 했으면 앞으로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를 왜 우리는 옥류관 냉면 못 먹게 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치의 격이 너무 떨어져서 되게 맛있나 보죠. 저도 옥류관 냉면 먹고 싶긴 한데. 자, 좋습니다. 이제 비준 문제에 대해서 좀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주셨는데 북미 정상회담 전망이라 그럴까?
낙관 정도랄까? 그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유승민 대표가 아까 했던 우려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은 게 우리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100% 일치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이제 대통령 선거 재선을 앞두고 그 안에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인데요. 역시 미국 입장에서 가장 큰 성과는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폐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것 ICBM 폐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로 제공할 경우 추가 어떤 비핵화 검증이나 이런 단계에 있어서 미국이 한 발 물러서게 되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합의가 과연 우리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합의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 귀추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협상입니다. 국제관계 협상이고 김정은 위원장과도 협상 파트너인데 지금 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고 시간대 맞추는 거 이런 조치를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카드가 아니다라고 해야 협상에서 유리한 건데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을 대신해서 홍보해주면서 아, 북한이 정말 대단한 수를 쓰고 있다. 옛날과는 다르다. 이렇게 홍보하는 게 훌륭한 협상가로서의 태도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우리 한국과 한미 정상회담도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그 과정에 있어서도 좀 뭐 저는 이 선언문 전반에 보면 우리 민족끼리 뭐 민족의 문제 이런 감상적인 것보다는 정말 냉정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생각해서 냉철하게 협상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잘 하시길 바라고요. 네. 최민희 전 의원 한 말씀. 북미 정상회담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가 처한 조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트럼프는 중간선거가 있고요. 예. 2년 후에는 대선을 치러야 그렇죠. 되고요. 그리고 지금 노벨 평화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그 북한의 핵을 정말 완전히 북한 한반도를 비핵지대화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저는 뭐 2년 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에게 되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중간 선거에도 지금 유리하겠죠.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볼 때 트럼프는 북미 회담의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다. 이쪽입니다. 이건 네. 그냥 조건에 따른 평가고요. 예. 이제 그런 조건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이 구체적인 성과를 낼 것인가? 이건 또 별개입니다. 네, 네. 그런데 우선 조건으로 보면 트럼프는 그런 상황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을 보면 말로는 병진 노선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북한의 경제 조건이라는 게 뭐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뭐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김정은 위원장식 표현으로 하면 북한 인민 전체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경제 제재가 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도 필요하다. 네, 그래서 성과가. 양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뭐 조건은 여건은 다른 때보다는 좋다. 그거는 뭐 두 분 다 지금 동의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신중하고 냉철하게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두 분 다 동의하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래요. 뭐 정답은 바로 그거네요. 상황 좋다고 들뜨기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고 냉철하게. 그럼 두 분 말씀 제가 다 한꺼번에 동의해 드린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이 좋다? 그렇다고 너무 들뜨진 말자? 이 두 마디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박범계 의원 같은 분이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왜 그러세요? 그냥 자중할 분은 홍준표 대표죠. 같이.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장혜찬 시사평론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보내드린 남북정상회담 특집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